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오늘은요, 이미준의 생생 케마 토크 부동산 블루오션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요. 오늘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을 모시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잘생기신 훈남 교수님이 바로 이재문 소장님이신데요. 큰 박수로 인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경제적인 활로 또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부동산에 대해서 또 배우고 싶은 어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블루오션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니, 교수님하고 저랑 조금 일찍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 아마 수업 시간에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 지금 주제가 부동산 블루오션을 찾아라잖아요. 근데 블루오션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레드오션, 블루오션. 네. 이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이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한 순환 사이클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클을 가질 때 이제 경기가 호황이 되거나 공기가 정점에 이제 올라갈 때에는 어떤 레드오션이 이제 계속 팽창이 되면서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실종됐다든지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부동산이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블루오션을 찾고 싶은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게 블루오션이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조차 그렇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 블루오션을 찾는다는 게 그냥 뭐 조금 생각하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시장에서의 하나의 트렌드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그런 블루오션을 찾아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미 내가 그때 발견하고서 뒤를 쫓아간다 그랬을 때는 시장에서는 2위 이하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어떤 이익을 보거나 어떤 투자처를 찾는데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시대를 한 발 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선고안도 있어야 되고 네. 시장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네. 네. 우리 소장님 교육을 저는 몇 번 들었는데요. 정말 소장님 교육을 들으면 시장을 크게 보려고 자꾸 근데 현장에 있으면 자꾸 이게 작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소장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시장은 크게 봐야 된다는 걸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런 선고안을 만들어 주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건데 오늘도 그런 얘기 해 주실 거죠? 네, 이제 오늘도 뭐 비슷하게 하는데 어쨌든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네. 부동산 자체가 이제 한국 경제의 중요한 경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경제 요소가 단순하게 심리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막 부동산 가격이 좋아져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안달아 하거나 네. 아니면 대출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계속 정부 정책을 규제하면서 대출을 축소시키고 하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행위 자체로 움직여지는 하나의 거대한 부동산 경제제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경제제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한국감정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라든지 국토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라든지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자료들 전체가 다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수치로 되어 있죠. 뭐냐면 내가 이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내가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어떤 좀 돈도 좀 벌어보고 부자 소리도 들어보고 조물주에 있는 뭐 건물주 소리라도 들어보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수치를 분석하고 네. 그 수치에 나온 그걸 가지고 봐야지 말씀하신 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부동산 투자자도. 근데 이제 매일매일 그 정보는 홍수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고 그것이 수치로 돼 있고 또 그것이 또다시 정정돼서 나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쳐다보면서 이제 이거에서 어떤 틈새를 찾는
그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그리고 이것이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게 거죠. 제일 어려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 숫자를 해석하는 능력을 이제 우리는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 리터러시. 네. 그 리터러시가 바로 이제 현대인이 문명인이냐 문맹인이냐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옛날의 문맹은 글을 못 글을 읽는 못- 건데 네, 그렇죠. 지금의 문맹은 그 리터러시를 해석할 수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렇죠. 숫자를 읽을 줄 와, 아느냐 뭐- 이제 세상이 왔기 때문에 다 문맹이네요, 저희들. 네, 그 숫자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다, 네. 프로테크다, 뭐든 어떠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대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시대는 세상은 그만큼 많이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럼요. 가속도가 붙어서 네. 있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의 대안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최선이 안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읽으면서 또 사례 해석을 하면서 내가 투자자로서 점점 이제 다가갔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이 보이고 그 시장이 이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분기점에 내가 서 있을 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레드오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가격은 많이 비싸졌을 거고. 기존에 그냥 투자했던 그렇죠. 그 예. 패턴대로 하는 최근에 이제 거잖아요. 부동산 주택을 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몇 년 전서부터 몇 억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사면서 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오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집이 주택으로 예를 든다면 무주택자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분들이 전부 대출을 끼고 산다 그랬을 때에는 경제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산다라면 내가 집을 샀지만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고 누구 집이겠습니까? 은행집. 네, 은행집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다만 이제 블루오션은 좀 더 남들보다 반발이라 한 발 앞서서 세상을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모험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그 대신 제대로만 찾아갖고 내가 간다 그랬을 때는 레드오션에서 투자했을 때 담보되는 어떤 수익성보다는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기업이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오션은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투자 방법인데 예. 이제 한 발짝 더 앞서서 블루오션이라는 시장을 가려면 네. 그만큼 더 공부해야 되고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그 물론 위험성도 네. 있지만 더 많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자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제를 알게 한다. 아,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현재의 나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고 그렇죠.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결국에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부동산 투자라면 네네. 청취자들이 그걸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부동산 투자는 지난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를 봐야 되냐면 물건을 경매로 사고 아니면 물건을 뭐 급매물을 네. 사고 뭐를 추천을 받아서 사는 거는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를 보는 행위고요. 네네. 그 물건을 내가 산다라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그거는 지금 큰 어떤 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부동산 경제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큰 틀을 보고 투자의 타이밍과 최적기를 판단하는 그 선택의 연속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어떠한 그런 지식들이나 아니면 경험칙을 이제 좀 전수해 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저도 뭐 올해는 안 했지만 부동산의 가장 큰 건 타이밍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타이밍인데 그거를 그냥 운이 좋아서 좋은 타임을 사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공부해서 타이밍을 본인이 조절해서 살 수 있는 게 가장 큰 투자자들이 가장 잘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얘기신 거죠? 네, 저도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저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실수하실 있습니다. 때가 있으세요? 네. 투자에도? 이제 제 제자들한테 이게 저는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선정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임에 들어가서 예, 사야겠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뭐라 그러냐면 타이밍이 이제 하는데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맞아요. 변하기 때문에 판단이 이제 판단 요소가 조금 틀려지게 되면 결과치가 완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네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뛰었잖아요. 그럼요. 물론 이제 글로벌 쪽에서 거시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늘 연구를 하지만 또 국내에서의 어떤 국제적인 부분에서의 요동치는 버블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인해서 이제 조언을 했는데 한 분한테는 너무 빨리 판다고 얘기합니다. 매도를 네, 매도 시점을 매도를 빨리 빨리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사는 시기는 맞아서 웬만큼 시세 차익을 봤어요. 시세 차익을 강남권에서 이제 샀으니까 나름 시세 차익을 봤는데 네. 그 시세 차익 저는 이제 그 타이밍이 적기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에도 3, 4억이 더 오른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런 것들 네. 막 찍어주세요. 언제 팔아라, 언제 사라. 잘 알았는데 그냥 네. 뭐 이제 또 친한 분들이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나름대로 부동산에서 이제 현업에서 있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는 이제 뭐 시행도 하고 다른 일도 하니까 이제 저희들도 사업의 시기를 늘 결정하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연습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이제 가끔가다 실수를 했어요. 그럼요. 그걸 100% 맞출 수는 없는 것 네. 같아요. 또 이제 또 내려갈 때 내려갈 때도 또 질문들이 많죠. 이제 앞으로 질문이 이제 많이 또 들어오고. 언제까지 네. 이제 지금이 무릎이냐, 만약 바닥이냐,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큰 실수를 초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패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기본 전제입니다. 네. 근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온 사방에서 건드리고 주택 가격이나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불안해지고 막 이런 심리들이 있는데 그런 심리들을 좀 더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해지를 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나무와 우리가 흔히들 숲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려울 때는 숲을 보고 네. 그 다음에 한참 올라갈 때는 나무를 보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나의 시야가 함몰되는 거를 좀 막자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숲을 볼 때인가요, 교수님?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숲을 볼 때입니다. 숲을 본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그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을 아무리 큰 우산을 펴서 그걸 쓴다고 한들 이미 발과 신발은 다 젖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젖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 우산을 왜 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밑에 이 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좀 우월적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커피숍 가야 돼요, 네, 교수님? 관조한다는 거지. 관조하는 거. 쳐다볼 때는 쳐다봐야 되고 네. 내가 진짜 투자자로 돌변해 갖고서 물건을 잡을 때에는 과감하게 잡아요. 과감하셔야죠. 가격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잘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과감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중히 생각하되 판단은 빠르고 네. 과감하게. 그렇죠. 그 과감한 판단을 할 때까지의 노력 이것이 그게 다 결국에 맞아요. 이제 그게 성공한 경험치하고 투자자, 노력치죠. 실패한 투자자들의 어떤 갈림길이 되는 거고 그 갈림길이 바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오게 되면 이제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장이고 네. 관조를 해야 하고 관조해서 이제 투자의 시점을 딱 발견됐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은 리스크하잖아요. 리스크하죠. 리스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럼요. 마찬가지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로 리스크합니다. 그럼요. 근데 그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그럼요. 100%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냐 낮냐라는 많으냐 적느냐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이제 이 관조를 해야 될 시기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가 있다는 네. 거죠. 그 리스크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냐 낮냐 많냐 적냐로 놓고 봤을 때 계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계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져온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 글로벌에서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에 위기가 오고 그쵸. 지금 우리도 벌써 주가가 한 20% 이상이 빠졌잖아요. 네. 미국도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폭락 그다음에 이것이 또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인하할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인하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금리를 인하했을 때 자산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시간이죠. 근데 그게 좀 보이지 않잖아요. 정확하지 않고. 원래 패턴은 주식이 폭락하면 부동산이 또 붕하고 이렇게 반대의 역시를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이라서 그것도 그 패턴도 맞지가 않는 그리고 이제 건가요? 한국에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면 네. 기존에 이제 시중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상당히 네, 네.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을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뭐를 지급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중에 또 유동성의 일부가 네. 구호자금으로 풀리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자금이 유동성이 더욱 확대된 많아지겠죠. 상황인데 네. 이 돈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볼 겁니다. 특히 이제 화폐의 유동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M2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또 금리의 방향이 갈 거고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현업에 투입을 시키고 대비를 해서 이제 해지를 하거나 또는 투자 타이밍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 기준으로 삼게 되겠죠.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 투자를 해서 내가 부자가 다 되겠다라고 얘기한 모두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진짜 투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어떤 분이 식당에 가서 한 달 내내 일을 하시고 받는 돈이 뭐 한 200에서 최저임금 받으시잖아요. 네. 그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요새 이제 무슨 낮에 조금 뭐 쉬는 시간 줬지만 그전에는 하루 종일 없었죠. 일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한 1억을 벌라 그러는데 1억을 버는데 그 잠깐 사이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번다라고 했을 땐 부동산 경기가 막 폭등할 때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폭등할 때 들어가서 내가 현금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짜로 버는 네.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투입하면 뭐 금방이라도 벌고 거기에다 대출 받고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 갖고서 하게 되면 뭐 금방이라도 막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 어떤 조급증과 헛된 기대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 철저하게 객관적 지표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는 거는 심리적 요소가 가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생기니까 네. 집은 꾸준하게 공급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사방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난리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집들이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간 게 아니라 다주택자한테 가 있다라는. 그렇죠. 현재 그런 예, 상황이죠.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랠리도 결국에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데 이제 이런 상투에서 네.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네. 샀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자 부담도 많고 그럼요. 나중에 조정기가 와서 집값이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 LTV나 DTI 차액만큼 전부 다 대출을 환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정확하게 읽으려고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럼 교수님 말씀은 현재는 불확실성의 시대니까 네. 조금은 관망을 해야 된다. 주택시장 같은 네. 경우는. 그리고 사실 2020년 올해가 2020년이지만 2020년서부터 2030년 이 사이는 한국 사회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어요. 네.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많은 변화가 철저하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해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해고 과거의 어떤 열정과 뜨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네. 세상을 차갑게 보는 눈을 자꾸 이제 키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있잖아요. 네. 중개업 현업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투자자분들도 듣고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발빠른 투자자들은 또 어떤 부동산 주택 말고도 다른 쪽으로 또 많이 보시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학습된 어떤 결과를 보면 주거용 부동산이 좀 오를 때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잠시 침체되고 네, 맞습니다. 다시 또 주거형 부동산이 부동산이 조정기를 침체되면 걷게 되면 다시 수익형 수익형 부동산에 부동산이 이제 가게 되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네.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경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제제들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부동산은 워낙 단위가 크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유전자인 이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그죠. 너무 강하거든요.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전 국민들이. 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은 늘 관심의 초점이 될 수도 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이나 금리 정책이나 경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얘기는 많은 국민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 투자를 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계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라는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대출 원금도 갚지 못하고 막 이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유의성도 있고 조심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네. 판단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가지고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수익률이 확실하게 좋다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면 앞으로 강화되는 종부세라든지 어떤 세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모든 걸 따져봤을 때는 뭐 틀리겠죠. 우리가 뭐냐 하면 세전 수익률하고 세후 수익률은 또 틀린 거거든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더 철저하게 따지니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세전 수익률보다는 세후 수익률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 수익률이 너무 작아지니까. 그렇죠.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수익률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은 얘기를 안 하죠. 그렇지 안 하죠. 그리고 써놓죠. 면피를 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세전 수익률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소비자들이 한 단계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후 수익률이 제법 나올 수 있는 2020년대에는 상당히 한국 사회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거다. 크게 가져온다라면 그 변화의 모습이 철저하게 가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그 가계 우리가 얘기하는 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계 부채가 참 많다. 그리고 그렇죠. 이 가계 부채가 앞으로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점점 더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소비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유독 주택 가격만 폭등을 한다라는 거는 기형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반을 거치면서 약 20여 번의 경제정책,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네. 그 대책이 계속 규제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물론 거기에는 저금리 상황에서의 풍부한 유동성, 그다음에 투기 세력이 이 돈을 갈 곳을 잃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와서 이제 어떤 투기를 키운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017년에 이제 고령사회에 들어오면서 2018년에 이제 고령인구 비율이 14.3% 정도 됐으니까 원래 14%면 고령사회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금리와 낮은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가계가 어떤 자산을 구조로 가지고 있냐고 봤더니 예금이 한 38.9% 그리고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이 한 31.7%로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누가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예금이 많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경기가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못 사갖고서 안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 부분이 예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것은 고령화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고령화 사회에서는 현금을 점점 소득이 줄어들면서 내가 나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를 현금을 즉시 갖고 싶기 때문에 이런 예금을 가지고 있고 이 예금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금 자산이. 네, 이 늘어나는 이 예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장롱 예금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묶여놓은 그렇죠. 흐르지 않은. 돌아서 개인이 소비를 하고 개인이 투자 행위를 하고 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은행에만 갖고 있게 된다라면 개인이 뭐를 하지 않냐면 아주 엄청난 절약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돈이 흐르지 않는 그렇죠. 거죠. 절약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 인구의 많은 부분 지금 14.3%지만 이거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서 인구의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2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예금 비중이 더 많이 늘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금 비중이 는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묶여 묶이는 있다는 거죠. 거는 네. 누가 치명타를 입겠습니까? 자영업자가 치명타를 입겠죠. 그죠. 돈이 흐르지 않고 네. 소비를 소비가 하면서 이루어지지 또 다시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그 소비자는 어떻게 되죠? 들어오면 자영업자는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임대료는 뭐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올라가죠. 자, 그렇게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 급여도 줘야 되고 그다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써야 되는 소비층은 뭐예요? 돈을 한국에서 아끼고. 가장 돈이 많은 베이비붐 2세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현금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장롱저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장롱저축은 이 저축은 국가 경제를 이 발목을 잡는 어떤 가장 요인이 큰 될수 요인이네요. 있다는 겁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요거는 예금이 이렇게 전체의 38%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이제 51.3%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지금 얼마냐 하면 41.7%예요. 이 41.7%가 금융자산인데 우리나라는 지표상 전세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봅니다. 독특한 구조죠. 예, 그러면 이제 전세보증금. 어떤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네. 숫자를 읽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대입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 틀려지겠죠. 그러네요. 예, 지금 딱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금융자산 전체 전세보증금이 포함돼서 평균 41.7%가 금융자산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금융자산 하면 예금과 뭐 저축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총량적으로 보면 전세보증금이 가계 총자산에서 11.1%예요. 꽤 크네요. 네. 네. 그럼 이 11.1%를 여기서 빼버리면 사실 그걸 빼야지 그렇죠. 실질적인 네. 그리고 금융자산인데. 이 전세보증금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동산 자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는 맞습니다. 그럼 부동산 비중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2.4%가 더 많아지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총 금융자산의 4분의 1 이상이 이제 부동산으로 전세보증금으로 돼 있다라는 건데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가구의 한 19.5% 20%가 이제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요. 자,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율이 67.6%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자,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율이 67.6%라면 이 전세 가격이 80%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매매가가 더 오르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67.6%에서 80%로 올라갔다라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오르죠. 오르죠. 네. 이럴 때는 갭 투자가 뜨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갭 투자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평균치니까. 그다음에 67.6%보다 낮아진다면 그러면 갭 투자를 못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앞으로 시장 흐름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1차적으로 내가 생각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선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매 가격에 오를 수 있는 신호탄이 바로 전세 가격이 변동. 전세 가격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내가 모든 지표를 다 알 수도 없고 내가 그만큼을 세상을 예를 들어서 고민을 안 해봤다라면 이제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2018년 8월 달에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자료다 보니까는 이제 2018년 8월이면 한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죠. 한참 올라갈 때죠. 근데 이거 그렇다면 이게 올라가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1, 2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주게 된다라면 적어도 5년 정도의 어떤 전세가율 정도는 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 총재산의 이제 11.1%가 뭐냐면 이제 전세보증금이고 부동산의 비중이 51.3%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주택만이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 자산 중 거주주택의 부동산 비중이 한 13.5%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히 아파트에 이제 몰입돼 있다라는 맞습니다. 걸로 이제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주주택 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가구 중 이제 3가구. 네. 근데 이 10가구의 이제 기준들은 상당히 이제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상당히 많죠. 고소득층이라고 그렇죠. 소득 분위기가 높은 분이라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 나라들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한 17.3% 정도 됩니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조물주 위에 계시는 그 비주거용 건물, 상가나 빌딩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4.7%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소득층이 좀 갖고 있는데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 17.3% 있는데 아마 이 토지가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럼요. 이제는 뭐냐면 버려지는 토지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현재로서는 최대 관건이죠. 네. 물론 아파트는 뭐 상품화가 됐는데 이따지만 이제 아파트는 상속할 때 조금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토지가 17.3%인데 최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땅을 상속을 해주려고 그러니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땅값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제 혜택을 받고 내가 대물림을 해줬을 때 세금을 좀 덜 내면서 후손들한테 안전하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 어떠한 세법의 틈새를 찾기 시작한 거죠. 벌써부터. 그렇죠. 그 틈새가 바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블루오션이죠. 그걸 알면 정말 블루오션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계 자산에 나오는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해석하는 거를 책을 몇 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해석서만 하더라도 책이 몇 권이 나오겠네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청년층들 특히 이제 30대 분들이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런 거죠. 보세요. 한국은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51.3%입니다. 굉장히 제일 높네요. 호주도 많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호주는 더 많이 오르고 그리고 미국도 오르고 이렇게 오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죠. 네. 이거는 거주주택 플러스 거주주택 외입니다. 네. 그다음에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외, 이제 상업용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은 13.5%인데 네덜란드는 2.2%고 호주는 7.5%라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부동산 더 많이 비중을 가지고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거주주택 외니까 아파트의 부동산 비중이니까 요런 포션을 가지고 있다는 다른 겁니다. 비거주형 주거형 상가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토지는 그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상승세를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매력을 가지고 지금도 땅이다라고 해서 땅을 찾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많죠. 아파트는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주주택 외니까 1+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아파트도 가지고 땅도 이거 주택도 가지고 일 수 이렇게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단독주택 아파트에 살면서 단독주택 가지고 있고 상가 가지고 있고 빌딩 가지고 있고 일단 부자들의 어떤 패턴이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 연립 다세대 2.5%.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들의 투자 순서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써주신 게 부자들이 갖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제가 왜 동그라미를 쳤냐면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투자 순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순서를 안다 그러면 부자한테 연립 사세요, 다세대 사세요는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사지. 안 사죠. 네. 근데 나는 그 니즈를 읽지 않고서 그냥 자꾸 사라고 권한다면 나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채택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네, 패턴을 모르고 그냥 뭔가가 살 수 않은 수요층에다가 그 물건을 파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수요자들의 니즈를 읽는 거예요. 그렇죠.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딱 맞는 상품을 갖다 드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안 가지고 있냐면 귀중품이나 이런 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5.4%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영국은 얼마냐? 굉장히 28.7%. 7%. 미국 22.5%.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뭐가 발달돼 있어요? 경매 시장이 활성화돼 있죠. 예술품이나 미술품이나 그러네요. 이런 것들. 근데 한국에다가 경매 시장을 만들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미술품들이 홍콩이나 외국에서 경매가 팔리는 되는 거죠. 이유가 우리는 경매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는 없는 거죠. 패턴이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됐죠? 근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호하는 자산도 부동산이고. 근데 그 부동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과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코스웍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돌아다니는 게 이제 뭐죠? 나는 뭐 가지고 뭐 지불 매체를 가지고 있고 그럴 수 뭐를 있죠. 가지고 있고 뭐 나는 백채가 가지고 있고 뭐가 있고 그 만약에 백채가 있다라면 네. 세무 당국에서 체크되지 않겠습니까? 체크되죠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럼 세무 당국에서 체크가 되고 현금 흐름과 뭔 흐름을 찾아본다라면 세금 폭탄 맞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그렇게 세금 폭탄 맞았다는 분들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그럴까요? 재테크를 잘하신 건가? 그런가? 어떻게 다음에 하면은 기회 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오늘은 정답이 주제가 있는. 그게 아니니까. 안 가르쳐 주시네요. 자 이제 우리 가계자산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것만 내가 정확하게 읽어도 조금 답이 나오겠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결론은 아니지만 이어서 간 다음에 이제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고령층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전망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 연령계층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연령계층이 약하고 그 50대 이후에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앞으로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제 상당한 애로사항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